자, 이제 오늘은 드디어 프랜시스 베이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벤자민 프랭클린 베이컨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미국 100불짜리 지폐에 있는 사람, 그 사람하고는 다른 사람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 사람은 이제 156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626년도에 사망을 했으니까 17세기 사람이죠. 17세기는 서구 역사에서 과학혁명의 시대입니다. 과학혁명의 시대.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했던 말 중에 지금도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이 아는 것이 힘이다.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는 그 아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 이 아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고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아는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찰. 통해 귀납적으로 아는 것. 프랜시스 베이컨의 문제의식은 그 전까지의 철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모호하고 미신에 가깝고 신비주의적이었고 검증이 안 된 그런 진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려고 했어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대단한 사람으로 우리가 철학사에서 이름을 남긴 이유는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한 문제의식 때문입니다. 기존의 진리가 기존의 진리는 텍스트 위주였고 문학적이었고 종교적이었고 미신적이었다.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 비과학적이고 맹목적이었다. 맹목적이었다는 거죠. 이러한 기존 진리에 대한 비판을 뭐라 그러느냐? 편견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편견. 기존 진리는 결국 뭐예요? 편견이었다는 거예요. 편견. 이거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상. 어리석다 이런 뜻이죠. 어리석음.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강조한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그 아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관찰을 통해 귀납적으로 발견해낸 지식을 말하는 것이고 기존의 진리는 다 뭐다? 우상이었다. 기존의 진리를 우상이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뭘까요? 중세 스토아 철학이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관측되지도 않는 형이상학적인 신의 존재, 신적 진리, 신앙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철학이 신여 역할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었죠. 그런 시대적 비판이 그 이후에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고 그것의 대안으로서 귀납법을 갖고 나온 사람이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 편견을 크게 이제 우리가 네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우상론이죠, 우상. 그래서 종족의 우상. 두 번째가 동굴의 우상. 세 번째가 시장의 우상. 네 번째가 극장의 우상. 이렇게 나누는데요. 제가 이 철학 공부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번역의 문제가 있어요. 철학서들이 영어로 번역되고 그 영어로 번역된 것이 다시 한국어로 번역되다 보니까 이게 얼른 그 뜻이 직관적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종족의 우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종의 특성이에요. 특성에 기인한 편견이다. 그래서 인간의 편견, 대표적으로 뭐 감각기관의 편견이 되겠죠. 여러 가지 편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강선 영역은 인간이 볼 수 없는 적외선, 자외선 영역은 우리 인간이 볼 수 없잖아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죠. 또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청각기관의 데시벨은 주파수는 특정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죠. 특정한 주파수를 뛰어넘거나 그 밑에 있는 소리는 우리 들을 수 없죠. 예를 들자면 그러한 인간의 종족적 특성에 기인하는 그러한 편견을 종족의 우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동굴의 우상이란 뭐냐? 종족의 우상이 아니라 개인의 편견에 기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기만의 동굴. 그래서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편견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 편견. 그러니까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겠죠. 종족의 우상은 인간 종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 동굴의 우상은 개인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 시장의 우상은 우리가 시장이라고 하는 공간은 많은 사람들이 서로 거래하는 곳이잖아요. 일상적인 공간이죠. 일상적인 삶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 언어에 기인하는 편견이에요. 우리가 아무런 검증 없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어떠한 지적인 이성적 엄밀성 없이 그저 일상적인 편견에 기인해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그 언어 때문에 발생하는 편견을 뭐라 그런다? 시장의 우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 극장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극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나리오가 있고 사전에 꾸며진 것이죠. 꾸며진 것이고 사전에 기획된 거잖아요. 날 것 그대로가 아니죠.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고 극장 위에 올라간 무대 위에서 꾸며낸 허구적으로 꾸며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연극처럼 짜여진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편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연극을 사실처럼 믿는 편견, 이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기존의 진리를 편견이라고 봤다는 겁니다. 핵심은 기존의 진리들이 뭐다? 편견이다. 그리고 그 편견의 종류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나눠서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기존의 모든 지식들을 다 무너뜨리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추구하고자 했었던 건 뭐냐?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거예요.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어떻게 다시 시작하자?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으로 시작을 하자. 그래서 사실상 귀납법의 창시자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귀납법. 이런 거 하지 말고 새로 관찰을 통해서 귀납적 진리를 탐구에 들어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아는 것은 기존 지식이 아니라 귀납적 추론에 의해서 새로 발견해낸 지식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프랜시스 베이컨의 사상이 되겠고,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저 개인적으로는 17세기 베이컨이 동양과 서양의 어떤 사상적 차이점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발점 역할을 프랜시스 베이컨이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이제 동양 철학을 공부할 때도 잠깐 느낀 거지만,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을 보면, 초기에는 동양에도 고대 철학이 있었어요. 동양의 고대 철학은 뭐예요? 동양의 고대 철학은 춘추 제자백가 시절이죠. 춘추 전국시대 때. 춘추 전국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한나라 초기 때까지도 포함을 시키기도 합니다. 한무제까지의 시기. 사마천의 사기가 쓰여졌던 그런 시절이었죠. 그래서 고대 철학이 이게 동양에서는 이걸 자학이라 그래요. 자학, 스스로 자자, 창조적인 시대라 그래가지고 자학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학 시대인데 이게 이제 자학 시대가 경학 시대로 가죠. 동양에서 경학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경학 시대는 뭐냐? 기존의 자학 시대의 사상을 훈을 달고 각주를 달고 재해석하는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경학 시대를 서양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중세 철학이 되는 거예요. 중세 철학.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도 고대 철학이 있었죠. 서양의 고대 철학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입니다. 그리스 로마.
굉장히 창조적인 시기였었고, 서양도 중세 철학이 있었죠. 서양의 중세 철학은 말 그대로 기독교 신학이죠. 기독교 신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신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철학이 시녀 역할을 했었던, 인간의 이성이 중세 기독교의 믿음 체계 아래 시녀 역할을 한 그런 시절이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이 모두 자학시대, 창조적인 시대에서 중세 시대로 넘어간 것까지는 동양과 서양이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서양은 17세기 프랜시스 베이컨부터 해서 사실상 17세기부터 과학혁명 시대, 지식혁명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과학혁명, 지식혁명. 그래서 기존의 지식이 다 무너져 버리죠. 기존의 지식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야말로 근대 그리고 현대에 이르러서까지 이 과학이 발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과정이 동양 철학은 없었다는 거예요. 동양 철학은 이게 사실상 없었다는 거죠. 동양과 서양의 차이가 어디서부터 시작하더라? 고대 자학의 시대, 고대 그리스 로마 철학 춘추 전국 시대에서 동양도 중세 철학을 맞이했고 서양도 중세 철학을 맞이했는데, 서양은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기 스스로의 비판을 통해서 중세 기독교 신학의 시녀 역할을 했었던 철학이 스스로를 비판하고 새로 까고 나옵니다. 그게 과학혁명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시발점 역할을 한 것이 사실상 프랜시스 베이컨의 귀납법이다. 프랜시스 베이컨이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기존의 모든 지식들을 다 우상으로 까고 나오면서 새로운 지적 체계를 만들려고 하죠. 그게 17세기 과학혁명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동양은 어떠냐? 동양은 없었어요.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과학혁명, 지식혁명, 그게 사실상 없었습니다. 굳이 역사학자들이 맹아를 찾는답시고 동양 사상에서도 근대적인 과학의 근대적인 어떤 과학혁명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동양은 서양 철학처럼 중세를 스스로 비판하고 근대 과학혁명의 시기로 넘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동양 철학은 중세 시대, 즉 경학 시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을 나름 공부를 해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동양의 철학은,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모두 고대 철학이 있었고 중세 철학이 있었잖아요. 동양의 철학은 철학이 철학 그 자체로, 즉 인간에 대한 탐구와 인간 주변 환경을 둘러싼 우주, 천지 만물에 대한 탐구, 그 탐구에서 더 나아간 것이 아니라 그냥 지도층들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결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양의 철학은 철학이 그 기능을 그대로 발현했다기보다는 통치의 수단으로서 통치 이데올로기와 함께 결합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의 유학이라든지 불교라든지 그 다음에 노장 사상은 약간 예외적인 특성이 있습니다만은 유학, 불교, 그 다음에 성리학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뭐예요? 통치 이데올로기화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의 지배층들의 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통치 이데올로기화 되었다. 통치 이데올로기화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철학이 철학 그 자체로 계속해서 인간에 대한 탐구와 자연에 대한 탐구로 넘어간 것이 아니라 통치 이데올로기와 통치 수단화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에서는 그렇지 않았죠. 서양에서는 잠깐 중세 시대 때 로마 교황청의 통치 이데올로기와 결합이 돼가지고 신앙의 시녀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그 단계에서 머무르지 않았고, 프랜시스 베이컨이 기존의 모든 사상들을 모든 철학들을 다 편견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관찰에 근거한 과학적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듯이 새로운 체계로, 새로운 과학혁명의 시대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지적 발전을 이뤄내게 됩니다.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러한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것이죠. 어떤 이유 때문에? 통치 이데올로기가 돼버리면서 이 단계에서 머물러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것이 저는 출발에서는 그 차이가 미미했으나 결국 근대 17세기 이후부터 동양 문명이 서양 문명에게 완전히 밀려버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철학이 철학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통치 이데올로기가 돼버린 데에 바로 핵심적인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저의 생각은 현대에 있어서도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이어지는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양에 있어서는 아직도 철학적인 사유라든지 철학적 가치에 대해서 서양도 물론 많이 무너졌습니다만은 동양에서는 아직도 통치 이데올로기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통치 이데올로기, 즉 정치 체제와 분리되질 않아요. 더 자세하게 나가게 되면 이제 현실 비판이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삼가하겠습니다만은 동양에서는 대부분 어떤 지적인 어떤 사상 체계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시대에 가장 유력한 어떤 통치 지배자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와 유리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면에 서양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는 정치대로, 과학은 과학대로 사로 중세 이후에 17세기 프랜시스 베이컨 이후로부터 각자의 길을 이제 걷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혁명, 지적혁명이 서양에서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프랜시스 베이컨 17세기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랜시스 베이컨 이후부터 서양은 엄청난 과학혁명과 지식혁명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프랜시스 베이컨이었습니다.